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김현수입니다. 오늘 이제 첨단 바이오 부분의 규제 혁신 또는 규제에 대해 개선 과제에 대한 발제 요청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늘 이제 발표 준비를 할 때 습관이 하나 좀 생겼습니다. 바이오 쪽은 누구보다 이제 진입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기술에 대한 이해 또는 제도에 대한 특성 때문에 첨단 바이오를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는 오늘 저희 이제 발제 내용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부분은 늘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바이오와 제도 규제를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실제 규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 어떤 산업화나 사업화 측면에서 어떻게 안착시켜야 되냐라는 부분을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작은 두 가지 슬라이드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이오는 크게 네 가지 특성으로 좀 구분되고 있습니다. R&D가 핵심이고, R&D가 그 자체 산업이고, R&D가 대표적인 융합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바이오를 설명합니다. 특히 바이오는 흔히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규제 산업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 규제는 사전주의 원칙이 원칙으로 좀 많이 지금까지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사건이 아마 터지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이 불가역적 특성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독일의 사례,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 스캔들과 같이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크나큰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불확실성을 근거로 위험을 보고 그 위험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하지 마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규제의 특징은 자료 오른쪽에 보면 보수성, 개별성, 그리고 복잡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이제 바이오 규제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바이오 규제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저희 이야기, 그리고 저희 정책센터에서 그간 연구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대외 환경 변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국가별 정책 사례, 그리고 함께 생각해야 되는 어떤 과제들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바이오 경제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맥킨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물리적 투입 요소의 60%가 바이오 제조를 통해서 바뀐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면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앉아 계시는 어떤 의자, 책상, 그리고 음료수의 어떤 페트 물질조차도 다 바이오로 바뀌는 거예요. 바이오로 다 바뀌는 세상이 오는데 우리는 바이오 규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포인트로 삼길 수 있고,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면 또 하나 좀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오를 생각하면 늘 레드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바이오 경제가 실제 되면서 그린화이트 쪽으로도 많은 시장 확대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규제 또는 바이오 제도라는 부분들을 단순하게 의약품 중심으로 이제 보면 안 되고 그린화이트 쪽으로 확대해야 되는 부분들도 이 자료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진국 또는 주의 경쟁국 또는 주변국은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을 다투는 와중에서 미국은 행정명령을 발동을 하고요. 중국 역시도 자국적인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전략기술이라는 12대 핵심 기술을 선정을 하고 다양한 어떤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시 한번 뭘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제는 바이오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바이오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이오로 인한 다양한 어떤 물질이나 제품, 기술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형태에서 우리는 어떤 규제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국가별 규제 정책 부분인데요. 우선 미국입니다. 미국은 말씀드린 행정명령이 발동이 되고 그 행정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정책 또는 기술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정책이 만들어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또 수반에 필요한 다양한 부수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이제 규제 부분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농무부, 이제 관련 부처죠. 농무부, 환경보호국, 식품의약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FDA에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1986년 유전자 제조화 기술이 나왔을 때 이 기술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을 기반한 어떤 제품들이 어떤 형태로 규제를 해야 되는지가 1986년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나오고 그 기술을 우리가 생태계에 안치려는 노력을 단순하게 규제를 한두 개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관계 부처가 심층적인 스터디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 가지 분야에 대한 규제 정책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행정명령의 핵심은 공학생물학, 합성생물학에 대한 지능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규제 정책은 크게 식물, 동물, 미생물 그리고 의약품, 의료기기 쪽으로 개선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특히 개량된 미생물을 보면 첫 번째입니다. 규제 대상 미생물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력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합니다. 규제 대상을 명확하게 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개량된 동물의 부분을 보면 위험 기반입니다. 결국은 불확실성 부분을 단순하게 위험으로 간주하지 않고 데이터 기반으로 규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는 부분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보면 플랫폼 기술 지정 프로그램이에요. 앞서 이강호 박사님이 말씀 주셨던 프리서티피케이션의 어떤 업데이트 버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어떤 특정 플랫폼 기술을 지정하고 그 기술에 기반된 제품 또는 서비스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 관계 부처가 흔히 말하면 합심을 해서 규제 정책을 해소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엄청나게 많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특히 정밀육종 유전기술법이 작년입니다. 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밀육종 생물체, 흔히 말하면 합성생물학 기반의 동물 식물과 관련된 제품과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물질 또는 대상들이 LMO에서 제외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단순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걸로 왼쪽 하단에 보면 의회 논의 절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2년 5월부터 그리고 23년 3월까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가지고 우측에 있는 논의 쟁점들이 때로는 빠지고 때로는 추가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규제라는 부분은 이해관계자가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통해 가지고 흔히 말하면 변증법적 측면에서 발전돼야 되는 부분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영국의 어떤 규제 개선 정책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수용성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좀 놀랐던 부분은 미래 세대와 흔히 말하면 올드 세대 간의 어떤 거리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신기술의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저도 정책 연구를 하고 부처의 이니셔티브를 작업하는 연구자 중에 한 명인데요. 항상 미래 세대 5년, 짧으면 3년, 길면 10년을 보고 기본 계획을 만듭니다. 그런 형태에서 우리가 진짜 타겟을 해야 되는 미래 세대에 맞는 규제 정책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이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규제 정책이 뭘까라는 부분인데요. 미래 세대, 올드 세대 간의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확실히 구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해 단체, 이해 집단의 이야기를 진짜 들을 때 그 세세분까지 좀 이렇게 구분해서 좀 깊게 들으면 영국의 어떤 데이터처럼 좀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 역시도 새로운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합성생물학 기반된 제품이 LMO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일본의 LMO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크리스퍼 기술을 기반한 토마토가 일본 시장에 이제 진출이 되고 판매가 되는데요. 그 과정이 좀 재밌어요. 좀 사실 흥미롭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모델은 프로슈머입니다. 흔히 말하면 노브랜드 개념인 것 같아요. 기술 개발자와 시장이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일본의 예를 들면 토마토가 만들어졌죠. 토마토가 고혈압 등 어떤 건강 개선한 토마토인데 흔히 말하면 LMO,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LMO 토마토인 거죠. 근데 실제 코로나를 겪고 많은 일본의 국민,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여기 보면 가정원해죠. 홈 가이드닝을 해서 집에서 이제 식물을 키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이 토마토가 이렇게 어떤 형태로 잘 자란다. 그 식물 실제 먹어보니 이게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는 해시태그나 또는 그 기록들이 다른 사람에게 온라인에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술이 생각보다 빨리
안착이 되어버렸고 실제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시민들의 없다라는 부분들이 일본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합성생물학에 관련된 기술 역량 평가가 키스텝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실제 시민단체가 합성생물학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라는 내용들이 모아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또는 시민단체의 이야기가 시민을 대표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가설을 또 세울 수 있는 영국과 일본 자료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야 되는 내용들을 한 4가지 정도 5가지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늘 우리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제도, 그걸 뒷받침하는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인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공진화라는 키워드로 좀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기술과 제도 간의 공진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술 개발을 할 때 관련된 제도 규제들도 같이 봐야 되는 어떤 메커니즘이 좀 필요한데 첨단 바이오를 바라볼 때 어떤 그 기술 간의 그 제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 신중한 경계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규제 혁신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그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위험이라는 단어로 간주하고 있어요. 근데 불확실성은 위험한 거랑 좀 다른 내용입니다. 단순히 정보가 사실 없는 거예요. 정보가 없는 거를 우리는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간주하고 있고 그런 형태에서 지식을 축적하는 방법 그리고 사회 수용성을 어떤 강화하는 부분이 첨단 바이오가 산업화, 사업화 가는 과정에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이제 아마 기술 로드맵 또는 규제 로드맵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그 기술이 산업 생태계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그 과정들이 또는 가치 사슬이 얽혀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료에서는 합성생물학을 그냥 단순하게 예시를 들었습니다. 합성생물학이 파운드리 그리고 스케일업 그리고 의료, 농식품, 화학 원료로 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규제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매핑을 하고 때로는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아까 이강호 박사님 자료에서도 있었습니다. 규제 혁신을 규제의 개선 또는 규제의 마련이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거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신흥기술에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윤리라는 부분이에요. 저희는 코로나를 겪었던 세대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윤리가 절대적 기본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 헌법에서 얘기하는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는 늘 윤리라는 부분을 절대적 기본권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결국은 개별적이고 상대적인 어떤 상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윤리라는 측면이 동적으로 유연해야 된다는 인식을 좀 가져야 되고 그게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는 한 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주장하는 부분은 규제 혁신을 어떻게 정의하냐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규제 혁신을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규제 혁신이라는 게 제도 개선 하나, 제도를 만드는 거 하나를 다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신흥기술의 어떤 규제 혁신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나라는 부분인데 이 논문을 보면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FDA가 나노 기술에 대한 규제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고 안 하고라는 시점을 두고 2011년 6월이죠. 많은 데이터 논문 특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규제가 있어도 시장이 작동하는 부분입니다. 더 정확한 규제인 거죠. 사실 규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으면 시장과 연구는 움직여집니다. 다만 그 부분을 해석으로 두면 알아서 하겠지 또는 흔히 말하는 알아서 준비하고 그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흔히 말해 흔들어야죠. 규제를 흔들고 해석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누구나 예측하고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외의 자료들을 많이 저희는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은 기술이냐 제품이냐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제를 합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보고 그 특성을 가지고 위험이 있냐 또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규제를 평가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제가 계속 이제 국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첨단 바이오를 이야기할 때 국익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데요.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기술을 규제할 건지 또는 제품과 서비스를 규제할 건지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꼭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규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 많이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R&D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규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변화의 어떤 촉진제로 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